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4부 쾌항. 아버지의 맥은 점점 약해지는 듯 싶었다. 그는 뱃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위독하니 뱃길을 서둘러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었으나 그 사람들이 웅보의 사정을 들어줄 것 같지가 않은지라 속만 태울 따름이었다. 배가 신곡의 큰 물구비를 감고 돌자 한평에서 흘러 들어오는 고막천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다시 동쪽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나주 신걸산에서 흘러 다시를 경유하여 영산강과 합류하는 죽산천과 마주치게 되며 죽산에서 물줄기를 따라 한 바퀴를 돌면 신흥에 이른다. 배가 신흥에 이르자 날이 어둡기 시작했다. 신흥에서 영산포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였으나 미곡선이 워낙 느린지라 두어 시각은 걸릴 듯 싶었다. 그때까지도 웅보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웅보는 잠시 졸고 있었다. 혼자만 점심을 먹기도 그렇고 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배를 골았더니 기운이 빠지면서 졸음이 쏟아진 것이다. 웅보가 거친 바람 소리에 놀라 얼핏 잠에서 깨었을 때는 사위가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아직 영산포에 당도하려면 멀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으나 선상에는 뱃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선실하니 시끌시끌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또 투전판을 벌인 모양이었다. 웅보는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표정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아버지의 손목을 쥐고 엄지를 대보았다. 맥이 뛰지 않았다. 아버님! 아버님! 웅보는 아버지를 흔들었다. 그러고는 귀를 아버지의 가슴팍에 대보았다. 아버지는 숨을 쉬지 않았다. 웅보는 온몸이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게 굳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님! 아버님! 나주 땅에 다 왔어요. 다 와서 숨을 거두시면 어쩔 것이오. 어서 눈을 뜨세요. 웅보는 울부짖고 있었다. 선실에서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얼른 눈을 뜨시란께. 그러시네. 영산포 불빛이 안 보이오. 웅보는 크렁하게 젖은 눈으로 영산포 선창의 불빛을 바라보며 거칠게 아버지를 흔들었다. 웅보는 선창에서 희미하게 비춰오는 불빛이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혼령처럼 느껴져 오래도록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숨을 거두어버린 아버지의 시신을 꼭 붙들어 안았다. 선원들이 배를 선창에 댈 준비를 하기 위해 선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에게도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웅보는 그들이 새끼네를 떠나던 날 마지막까지 그곳에 남겠다고 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끝까지 새끼내에 남아 있겠다고 했었다. 웅부가 아버지께서 떠나지 않으면 그도 새끼내에 남아 있다가 관아에 잡혀가서 죽든지 살든지 하겠다고 해서야 들로 나가서 그들이 피땀 흘려 일군 논의 네 귀퉁이에 말목을 박아놓고 와서는 떠나겠다고 했던 아버지였다. 그러고 나서도 차마 새끼네의 땅이 잊히지 않는 짓 바우 아범한테 물고 좀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새끼네를 떠나기 전에 웅부를 붙들고는 바우 아범한테 물고 부탁은 해놓았으나 초벌만들이 호미질은 누가 할 것이며 피살이는 어찌할 것이냐며 걱정을 늘어놓았다. 목포로 이사를 한 후에도 비가 좀 지나치게 쉽다 내리면 물고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김을 맬 시기에는 논에 김 맬 걱정, 추수 때는 추수 걱정으로 잠시도 새끼네 눈을 잊지 못하던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가 정든 땅을 바라보고 밟아보기도 전에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다. 웅부는 아버지를 붙들고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다. 배가 영산포 선창에 닿자 웅부는 죽은 아버지를 이불로 말아서 등에 업고 천천히 하선을 하였다. 그는 뱃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도 잊은 채 배에서 내려 선창거리 후미진 뒷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불빛을 피했다. 옥가모도 웨사전을 피해 미곡창 뒤쪽으로 돌아 뒷길로 접어들었다. 웅보는 자신도 모르게 새끼네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 새끼네에 왔구만이라오. 여기가 새끼네로구만요. 새끼네 흙냄새 좀 맡아보시오. 영산강 물냄새가 꼭 수국꽃 향기 같구만이라오. 목포 선창 갯비린내가 싫다고 하시더만 영산강 물비린내가 얼마나 좋아요. 웅보는 죽은 아버지를 업고 영산강 둑길을 걸어 새끼네로 가면서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을 업고 서서 그들이 목포로 떠나던 날 불을 질러버렸던 새끼네 마을 쪽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불빛 하나가 출렁거렸다. 나이가 너무 많아 떠나지 못하고 눌러있기로 했던 바우 아범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던 것이다. 웅보는 걸음을 빨리 했다. 새끼네 마을에 불빛이 출렁이고 있는 것을 보자 옛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마을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가 오동예를 업고 후여후여 새를 쫓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듯 싶었다. 아이들이 밥을 달라고 보채며 우는 소리,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부르는 어머니들의 소리, 소울음, 개 짖는 소리, 닭 울음 소리가 시끌벅적 강바람과 함께 버무러져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듯 하였다. 웅부는 걸음을 빨리 했다. 마음이 다급해진 탓이었다. 그는 새끼네 마을 사람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었다.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며 밤새도록 기름불을 밝혀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를 외쳐 부르고 싶었다. 웅부는 11년 전 쌀분이, 대부리 등 세 식구가 그들의 어머니가 양진사댁 노마님을 따라 나주로 오기 전에 살았었다는 진포리에 못 미쳐 잠시 쉬어가기로 했었던 말바운의 주막터에 이르렀다. 그는 잠시 아버지를 내려놓고 주위를 살폈다. 주막은 터만 남아 있었다. 그가 세운 신간도 보였고 그 옆에 심어둔 팽나무도 살아 있었다. 그는 말바운의 주막의 대장간에 방을 들이고 쌀분이와 오랜만에 신방을 차렸던 일을 떠올려 보았다. 대부리와 함께 야행을 친 후로 대풍창에 걸린 말바우 어미는 잠시 구진나루 뒷산 움집에 숨어 살다가 자취를 감춰버린 후로는 소식이 없었다. 아버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요. 웅부는 다시 아버지 시신을 업고 목포로 떠날 때 불태워버렸던 옛날 그의 집터로 올라갔다. 어둠의 어느 구석에선가 식구들이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그는 오동예를 얻었을 때 심어놓았던 오동나무를 보고 그곳이 그들의 집터라는 것을 알았다. 집에 다 왔구만이라오. 웅보는 집터의 큰 방 위치를 어림하고 그곳에 아버지의 시신을 뉘었다. 그리고 어둠에 갇힌 집터를 한 바퀴 휘돌아 보았다. 살아있는 것은 오동나무와 대추나무 뿐이었다. 오동나무가 서 있는 곳에서 계산 쪽으로 20여 보쯤 떨어져 바우아범의 집이 있었다. 그곳에서 불빛 하나가 그들의 삶처럼 희미하게 새어나와 모두 떠나버리고 없는 새끼네 마을을 안타깝게 비춰주고 있었다. 웅보는 아버지의 시신을 집터에 뉘어놓은 채 바우아범네 집으로 갔다. 웅보가 거듭 헛기침을 하면서 기척을 해서야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방문만 지그시 열렸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불빛 사이로 푸수수한 늙은이의 얼굴이 나타났다. 웅보는 처음에 그 노인이 바우아범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을 들여다본 후에야 바우아범을 알아보고 저 웅보입니다요. 옛날 새끼네에 살았던 장웅보 모르시겠습니까? 하면서 방문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제야 바우아범은 다급하게 할멈을 외쳐 부르며 문턱을 힘겹게 넘어 토마루로 내려섰다. 아, 웅보라고. 자네가 장수의 아들 웅보여. 바우아범은 웅보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잠시 후에는 바우아범의 부인 방골할미까지 토마루로 내려와 웅보를 반갑게 맞았다. 두 분이서 여적지 새끼네에 살고 계시는구만요. 아, 우리 두 늙은이 갈 데가 있어야지. 아, 그러고 자네 아버지 장수의 부탁도 있고 말이여. 웅보는 아버지가 바우아범에게 부탁한 것이 어떤 것인가 알고 있었기에 더 묻지 않았다. 자자, 밤이 차운디 냉큼 들어가세. 두 노인이 한사코 웅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님도 오셨구만이라오. 장쇠가 왔어. 그러면서 바우아범은 4월 초하루에의 부풀기 시작하는 달에서 비치는 한 가닥 달빛이 걸린 사립작 밖을 내다보더니 장쇠, 냉큼 들어오지 않고 뭐르고 있는가?
하고 반가움이 울음으로 변하는 목소리로 울부짖듯 소리쳤다. 아니구만요. 아버님은 옛날 우리 집터에 계시는구만요. 오동나무에 남은 그 집터에서 못이요. 어서 모셔오소.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요? 새끼네에 오시다가 배에서 그만 숨을 거두셨구만이라오. 웅보는 침착하게 말했다. 웅보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침착한 목소리였다. 그는 바우아범에게 아버지가 미곡선을 타게 된 경위며 해가 질 무렵에 한마디 유언도 없이 숨을 거두게 된 정황을 대충 이야기했다. 웅보의 이야기를 들은 바우아범은 몇 번이고 웅보 아버지의 이름을 외쳐 불렀으며 그의 부인 방골 할미는 웅보 어머니의 태코인 진포리 댁을 불러댔다. 오늘 밤에 아버님을 새끼네에 모셔야겠구만요. 이 밤중에? 웅보의 말에 바우아범이 반문했다. 밤이슬을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모셔오세. 우리 집에 모셨다가 날이 밝은 후에 지상을 해야지. 그럴 수는 없구만요. 객사하신 분을 집안으로 모실 수는 없지요. 그런 소리 마소. 우리 내외도 곧 자네 아버님을 뒤따라갈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요? 아닙니다요. 오늘 밤에 모셔야겠습니다. 우리 집터 오동나무 밑으로 모실랍니다. 웅보는 삽과 갱이를 부탁하였다. 관도 없이? 바우아범은 웅보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관을 걱정했다. 시방 어디서 관을 구하겠습니까요? 그렇다면은 대발이라도 엮어야지. 대발을 엮을 만한 대쪽을 찾아보겠네. 바우아범이 대발을 엮을 동안에 웅보는 오동나무 밑에 토강을 파기로 하고 괭이와 삽을 들고 아버지의 시신을 뉘어놓은 집터로 갔다. 마침 달이라도 떠서 다행이네. 먼저 죽은 아버지의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면서 웅보를 따라 나선 바우아범이 달빛을 밟으며 말했다. 웅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때를 떠올렸다. 그날은 온통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눈이 내렸었다. 아버지를 땅에 묻는 날은 눈 대신 달빛이라도 비추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람 장세.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나를 볼 수 있었을 것이만. 치질이도 못나고 얀정머리 없는 사람아. 그새를 못 참고 매정하게 눈을 감아불어. 내가 장세 자네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자네 부탁받고 해마다 자네 눈에 물고 봐줬더만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매정하게 혼자만 먼천 눈을 감아불어. 애끼 이 무정한 사람아. 바우아범은 달빛 한 가닥이 걸쳐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푸념처럼 말했다. 웅보는 바우아범이 대발을 엮기 위해 그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 토강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토강을 파면서 이럴 때 판쇠가 있었으면 아버지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상여소리라도 해줄 수 있었을 터인데 하고 생각했다. 웅보가 바우아범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시신을 땅에 묻고 자그마하고 봉송하게 봉분까지 만들었을 때는 새벽이 다 되어서였다. 웅보는 방골 할미가 지어온 제밥을
아버지께 올린 후 바우 아범의 집으로 내려왔다. 떼짱은 내가 얹음세. 묘를 쓰고 내려오면서 바우 아범이 말했다. 웅보는 잠시 바우 아범의 집에 들렀다가 날이 밝기 전에 강을 건너 구진포에 있는 난초를 만날 요량이었다. 난초를 만나서 대부리의 소식을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웅보는 바우 아범을 통해 그간에 궁금했던 일들을 대충 들었다. 먼저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혹시 그간이라도 대부리가 새끼내에 들렀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묘를 쓰면서 들은 바로는 대부리가 그곳에 찾아온 일이 없었다고 하여 난초를 만나보기로 작정을 한 것이었다. 바우 아범의 이야기로 새끼내 사람들의 농토는 궁토로 묶인 채 박초 씨가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때 세상이 무서워 허장을 치르기까지 했던 박초 씨는 이제 보란듯이 영산포 안통을 휘저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새끼네 농토는 부름이나 개태 사람들이 박조 씨한테 소작을 얻어 짓고 있구만. 그래도 나는 자네 아버지 부탁됨시 날마다 물꼬를 봤었다네. 나는 언젠가는 그 땅이 자네 것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겨. 그러면서 바우 아범은 웅보를 따라 새끼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목포로 가고 싶다고 하였다. 웅보는 날이 밝기 전에 바우 아범의 집을 나와 나루터로 향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둑길을 탔다. 영산포 선창거리에 당도했을 때는 동이 터왔기 때문에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나루터로 곧장 올라갔다. 얼핏 보기에 영산포 선창거리는 옛날보다 훨씬 번창해진 듯 싶었다. 옥가모도 외사전 근방에 점포들이 즐비했고 객주집들도 많아진 것 같았다. 선창에는 소금 빼며 고기 빼 미국선들이 여러 척 정박에 있었으며 아침부터 곡식을 실은 마바리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미국 창고 옆에 소금전도 2집이나 더 늘었고 마방 앞에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떠날 준비를 서두르는 소달구지며 마바리들이 부산하게 수선을 떨었다. 웅보는 떼보네 주막과 대추나무집 주막 앞을 지나다 말고 문득 지난 날의 일들이 떠올라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섰다. 그때 옥가모도 외사전 앞에 손칠만의 모습이 보여 웅보는 도망치듯 선창거리를 빠져나갔다. 웅보는 해가 떠오른 후에야 난초가 있는 구진포 주막 앞에 당도했다. 그는 해장술 손님을 가장하여 술청으로 들어서서 탁배기를 시켰다. 새끼네를 떠나기 전 눈이 서글서글하고 인중 한가운데 콩알만한 점이 찍힌 주모가 아직껏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 난초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난초가 술청에 나타난 것은 웅보가 탁배기 한 사발을 시켜놓고 술에는 입도 대지 않은 채 술국만 2그릇째 둘러 마신 후였다. 그는 아버지를 땅에 묻고 술을 마실 수 없음에 술국으로 배를 채우고 말끄러미 탁배기만을 들여다보고 있던 차. 웅보 오빠! 하는 낯익은 목소리에 번쩍 고개를 들었더니 그 앞에 어른이 다 된 모습을 한 난초가 놀랍고도 반가운 얼굴로 서 있는 게 아닌가. 웅보 오빠, 어쩐 일이오?
난초는 금세 시울이 펑 젖은 눈으로 웅보를 짜짜시 되작거려 보고 있었다. 나 시방 새끼네에 좀 다녀오는 길이다. 웅보는 난초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말하지 않았다. 새끼네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남요? 아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난초는 웅보의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끊겼다. 웅보는 난초가 그의 입에서 대부리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난초 역시 대부리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것을 헤아렸다. 그것은 난초의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지내기는 어쩌냐? 한참 후에 웅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럭저럭 지낼만 해요. 난초는 그러면서 목포 식구들의 안부를 물었다. 나하고 목포로 내려가자. 여기 혼자 있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살자. 그것은 웅보의 진심이었다. 짙은 누른색에 약간 붉은 빛깔이 섞인 치자물을 들여 만든 저고리에 야청색 치마를 받쳐 입고 댕기를 치렁치렁 엉덩이까지 늘어뜨린 난초의 모습은 이제 한떨기 탐스러운 해당화처럼 활짝 피어 있었다. 웅부는 그런 난초를 주막거리에 놓아두기가 안타까운 것이었다. 어차피 지는 혼자 몸이 아니든가요. 그냥 여기 있을라요. 웅부는 난초의 그 말이 대부리를 원망하여 퉁겨대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웅부는 눈여겨 난초의 모습을 되작거려 살펴보았다. 너 시방 몇 살이냐? 웅부의 무릎에 난초는 싱긋이 웃더니 20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웅부는 난초의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된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되었소? 그렇다니 더욱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랑 목포로 내려가자. 지 걱정은 마셔요. 대부리 오라버니 친구분들께서 지를 잘 돌봐주시는구만요. 대부리 친구들이? 그래라우 방석호라는 분 있잖여요. 그래, 그 사람이 어디서 못하고 있는데? 영산포에 있구만요. 영산포 안통에서는 아무도 방석호라는 분의 힘을 당해내지 못한다고들 흐디요. 그 사람한테서 대부리 소식 좀 들었냐? 어디 가요? 난초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을 뿐이다.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놈은 쉬 죽을 놈이 아니니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웅보는 좌판에서 일어섰다. 난초가 산모퉁이까지 따라 나왔다. 언제까지라도 목포로 내려오고 싶으면 옥가모도 미국 창으로 찾아오거라. 난초는 눈물바람을 하였다. 웅부는 관연한 난초를 구진포 주막에 남겨두고 가기가 차마 안 되어 마음이 무거웠다. 난초는 아직도 대부리를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한 듯 싶었다. 웅부는 나주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나주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뜻을 대신 헤아리기 위해 얼핏 양진사 댁의 문안만 살피고 돌아갈 요량이었다. 구진포에서 나주까지는 반나절 길도 못 되었다. 구진포 주막에서 한동안 미적거리고 나서야 길을 떠났는데도 정오가 못 되어 나주 남문을 지났다.
노루목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맨 처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을 앞에 늙은 팽나무였다. 웅부는 지난날 양진사 댁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혀 이 나무에 묶여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 팽나무 가지에는 예나 다름없이 까마귀들이 떼지어 앉아서 낭자하게 울어대고 있었다. 웅부는 옮겨놓기 싫은 발을 억지로 양진사댁 쪽으로 떼었다. 양진사댁에 가까울수록 자신도 모르게 뿌질뿌질 우라가 뻗질러 올랐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밤중에 새끼내에 묻고 온 슬픔이 새삼스럽게 오장을 휘어 놓는 듯 하였다. 그는 한동안 양진사댁 대문 앞에 서성거렸다. 밖에서 보기에도 가세가 기울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가보면 옥에서 풀려나오던 길에 들렀을 때보다 훨씬 쇠락해 가고 있는 듯 하였다. 소설이 가깝도록 담에 이영을 얹지 않았고 행랑채 지붕을 이지하는 것만으로도 양진사댁 가세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웅부가 양진사댁 대문 앞에 서성이고 있다가 유씨 부인 몸종 끝예를 만난 것은 정오가 훨씬 지나서였다. 처음 끝예는 웅부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웅부 역시 끝예를 첫눈에 알아보지 못하였다. 어쩌면 웅부가 그녀의 얼굴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끝예 쪽에서 웅부를 먼저 알아보고 놀랐다. 아니, 그녀의 놀라움은 웅부를 알아보았다는 표시이기도 하였다. 맞아요. 나 웅부요. 웅부는 끝예한테 말을 올렸다. 그는 끝예를 행랑채 모퉁이, 잎이 떨어져 앙상하게 햇빛을 받고 있는 감나무 아래로 끌었다. 나 시방 마님께 인사 올릴 짬이 없어 그냥 가야 쓰겄는디 집안이 평안하신가 해서. 웅부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얼버무리고 있었다. 시방 어디서 사신단가요? 새끼네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남요? 끝예는 웅부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렇게 물었다. 새끼네를 떴제. 그런디 박감마님께서는 강령하신감? 박감마님 시상 뜬 지가 언젠디요? 올 여름에 3년상을 마쳤는디요? 세상을 뜨시다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입시다. 안 그래도 안방마님께서 쌀분이네 소식이 궁금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요. 웅부는 양진사 어른이 세상을 떴다는 말을 듣고도 그냥 돌아선다는 것이 꺼림칙하여 끝예가 이끄는 대로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끝예가 안채에 웅부가 왔음을 전하러 들어간 사이 그는 옛날에 그들 식구들이 살았던 행랑채를 둘러보았다. 행랑채의 방들은 그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비워두어 벽에 흙이 떨어지고 심살이 너덜거리는 데다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였으며 바닥에는 쥐똥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웅부는 마치 그들의 무덤을 보는 것처럼 기분이 쓰렁해졌다. 잠시 후 웅부가 끝예를 따라 안채로 들어가자 웅부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씨 부인이 마루까지 나와 있었다. 그간 강령하셨습니까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더욱이 진사 어르신께서 세상을 뜨셨다는데
문상도 못하여 큰 죄를 짓게 되었구만요. 웅부는 섬돌 아래 굴신하여 인사닦음을 하였다. 그는 배례를 하고 나서 얼핏 마님을 올려다 보았는데 잡은 치가 희끗하게 변해가고 눈꼬리에 잔주름이 생긴 것으로 보아 가보년 때보다 훨씬 쇠매한 것을 헤아릴 수가 있었다. 유씨 부인은 웅보에게 잠시 안방으로 들라 하고 먼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웅보가 이내 안방으로 들지 않고 잠시 미적거리자 유씨 부인이 어서 들어오지 않고 뭘 하는 게냐고 채우쳤다. 웅부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윗목에 허리를 꺾고 앉았다. 유씨 부인은 그에게 이것저것 저저히 캐어 물었다. 웅보는 유씨 부인이 묻는 대로 그가 살아가는 형편을 소상히 말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 언제까지 목포에서 살 텐가? 유씨 부인이 이슬 머금은 새벽 안개처럼 촉촉이 젖은 눈길로 웅보를 보며 반말로 올려 물었다. 새끼네 농토가 궁토로 들어가 버려서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땅을 찾아 돌아와야겠지요. 당분간은. 웅부는 유씨 부인의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땅 때문이라면 도진론을 좀 떼어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는가? 마음을 써주시는 것은 고마우나 소인놈이 피땀 흘려 장만했던 새끼네 땅을 다시 찾아야겠지요. 가보년 때 할 수 없이 야행을 쳤습지만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와서 소인놈의 땅을 찾겠습니다요. 웅부는 분명히 자신의 뜻을 말하고 일어섰다. 오랜만에 먼 걸음을 하였으니 하룻밤 쉬어가게. 웅부가 일어서자 유씨 부인이 말했다. 미곡창 등짐꾼 일자리를 어렵게 얻었구먼요. 그나마 일자리를 잃으면 우린 굶어 죽습니다요. 이 길로 떠나야겠구만요. 아니네. 조금 있으면 우리 만석이가 서당에서 돌아올 터이니 잠시만이라도 지체했다가 보고 떠나게나. 유씨 부인은 안개 같은 눈길로 웅부를 붙잡아 앉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웅부는 다시 앉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유씨 부인을 향해 굴신하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잠시만 거기 있게. 웅부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유씨 부인이 다급하게 그를 불러 세웠다. 웅부는 하는 수 없이 허리를 굽힌 채 잠시 문 옆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유씨 부인이 장롱의 서랍을 열고 무엇인가를 찾아 주섬주섬 보자기에 싸고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가게나. 유씨 부인이 진홍색 보자기에 싼 것을 웅부 쪽으로 밀쳐놓으며 말했다. 무엇이옵니까? 어쩐지 자네한테 빚을 지고 있는 것만 같아 늘 마음이 무거웠다네. 무슨 말씀이시온지 소인님은 잘 모르겠습니다요. 암턴 이것을 가져가게. 이것을 처분하면 땅마직이나 마련하게 될 것일세. 자, 어서.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소인놈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소인놈 아직 근력이 튼튼하여 어디에 살거나 식솔 굶기진 않을 것입니다요. 마님께서 소인놈한테 빚을 지시다니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그간 소인놈이 마님의 신세를 얼마나 많이 졌는디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요? 마음을 써주신 것만 해도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웅보는 말을 끝내자 방문을 열었다. 그때 유씨 부인이 그를 다시 불러 세웠다. 제발 나를 위해서 가져가 주게. 유씨 부인이 매달리는 듯한 목소리로 사정을 하였다. 잠시 웅보는 몸을 돌려 유씨 부인을 내려다보았다. 두 사람의 눈길이 명주실처럼 가느다랗게 엉켰다. 가져가 주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병이 생길 것만 같아네. 내 그동안 자네한테 빚을 갚으려고 무던히 찾았다네. 웅보는 한사코 진홍빛 보자기를 가져가라고 매달리듯 말하는 유씨 부인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유씨 부인 말을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병이 날 것이라는 유씨 부인의 말이 명치 끝에 걸린 듯 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어디서 살든지 소식이나 끊지 말게. 새끼네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알려주고, 만석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내나 만석이나 너무 고단해서 그런다네. 그러면서 유씨 부인은 진홍빛 보자기를 웅보의 손에 쥐어주고 먼저 방에서 나가버렸다. 웅보는 하는 수 없이 보자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유씨 부인은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별당 모퉁이로 돌아가 버렸다. 웅보는 그 길로 양진사 댁을 나왔다. 대문을 나와 늙은 팽나무 앞을 지나다가 중치막의 학동과 마주쳤다. 중치막 자락을 펄럭이며 책을 옆구리에 끼고 바쁜 걸음으로 양진사 댁 쪽으로 걸어가던 학동은 웅보를 지나쳐 몇 걸음 걷다 말고 휙 뒤를 돌아보았다. 웅보는 처음부터 그 학동이 만석이라는 것을 알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참이었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자 웅보 쪽에서 먼저 몸을 돌려 세워버렸다. 이보게나, 거기 서 있는 자네. 웅보가 몸을 돌려 세운 순간 만석이가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만석이도 웅보를 알아본 모양이었다. 그러나 웅보는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그는 만석이가 계속 자신을 부르고 있는 소리를 듣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도망치듯 팽나무 앞을 지나쳤다. 웅보는 잠시도 지난날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설사 만석이가 자신을 향해 아버지라고 외쳐 부른다 해도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싶지가 않았다.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제1부 대지의 꿈, 제2부 깨어있는 밤, 제3부 영류, 제4부 개항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5부 선창으로 이어집니다.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제5부 선창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